그리고 저 이제 계속 이제 삼촌 보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 질문의 노하우를 좀 한 몇 가지만 예시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콘텐츠가 원래 질문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네, 이런 네, 내용들을 네. 가지고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뭐 질문을 어떻게 만든다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서 집중하고 꼬리 질문하는 게 제일 좋은 질문인데, 그건 이제 나름의 노하우가 또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질문 만들기 할 때, 수업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육하 원칙으로 일단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질문 들면 만들기. 네, 질문 만들기를 그냥 하나의 틀에 넣어서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라고 하면 육하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육하 원칙 아세요? 하하는 알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렇죠. 거기에 커피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질문을 네. 커피라는 걸 넣어서 커피를 질문을 언제 만들어야 마셨지? 돼요? 커피 어디서 마셨지? 커피 왜 마셨지? 어떻게 마셨지? 저 커피 누가 샀어? 저 커피 누구 거야? 그렇죠. 그러면 커피 하나에 질문이 기본적으로 몇 개 나오나요? 6개 나오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꼬리 질문이 몇 개가 나올까요? 기본 곱하기 2만 해도 12개. 확장되면 24개. 이제 계산이 안 돼서 그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왜 마실까는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어떨 때 커피를 찾느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커피를 어떻게 마시냐면 이 사람의 뭐 핸드드립을 내려서 마실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주로 어느 브랜드 커피만 마신다가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제가 일을 할 때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육하 원칙에 대해서 애들이 답을 하나 못해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한 한 번에. 3번 질문하면 이제 빡치는 거죠. 아니 스토리텔링으로 똑바로 이렇게 어떻게 육하 원칙 맞춰서 한 번에 얘기하면 안 돼? 왜 자꾸 질문을 애기처럼 쪼개가지고 대답을. 하게 하냐고 애기처럼 이렇게 하기가 눈 부라리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가 그렇게 정리가 된 친구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이 스토리텔링으로 돼서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익혀지지 않은 거죠. 네. 20몇 살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20몇 살이 나이입니까? 진짜. 네, 그냥 단답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리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들은 카톡 문화가 있고 그냥 짧게 크크크 하는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지도 않아요. 또래 집단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해주냐면 정리가 되었을 때 수로로 내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확인시켜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아이에게 저희는 수업을 하니까 자, 저희가 키워드를 본인이 얘기하는 걸 잡아서 정리를 딱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걸 가지고 수로로 얘기해봐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줍니다. 리뷰를 해주는 거죠. 쫙 수로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한번 딱 해줘요. 그러면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한번 그렇게 다시 얘기해 주라는 말씀이시나요? 이제 해주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점검을 하죠. 자, 다시 한번 네가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문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맥락만 맞다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과예요. 그 다음에는 글로. 네네네. 이게 저 살짝 궁금한 게 질문과 취조의 차이는 뭘까요? 질문과 집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받을 때는 질문이라고 느낌이 없고 방금 이 머미님은 취조를 취조를 하는 하신 듯한 듯한 느낌이 느낌. 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물으면 우리 엄마 왜 이러지? 그럴 때는 기술이 들어가야죠. 그럴 때는 육하 그게 원칙이 제일 어려운 것 먼저 같아요. 들어가면 안 되고 썰이 들어가야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썰. 내 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래가지고 이래로 있었는데 하면서 내 썰을 쫙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은근슬쩍 숟가락 얻듯이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눈치채지 못하게. 스토리텔링. 취조하는 거지 때문에 애들은 조금만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왜 이래? 뭐 이런 근데 건 안 해. 저는 뭐. 제가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썼던 그런 무기는 제가 항상 딴짓을 하면서 물어봤던 게 있어요. 눈을 마주보지 않고 설거지를 하면서 엄마 오늘 누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가 다쳐왔다. 네. 왜 다쳤어? 물어보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에 얘기를 하니까 뭐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거길 왜 갔는데? 이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물어보면은 지가 말을 술술해요. 근데 니 다쳤네. 왜 다쳤어? 아 맞아요.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거는 무대뽀님의 눈빛이죠. 아 그래요? 아 근데 뭐라 아이 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희 아이도 약간 소심하고 약간 뭘 감추고 싶어 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앉혀놓고 같이 얘기하자고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으면 자꾸 감추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뭔가 하고 내가 약간 있을 때는 못난 짓을 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애들이. 예. 근데 오히려 좀 관심을 다른 데 돌리면서 그냥 던졌을 때는 저는 항상 딴짓을 동화도 하면서 하는 것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꼭 그걸 알아야 될 만한 일이 왜 아이들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들 둘이 말 들어오면은 저 친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내가 했어. 이 아이 말 들으면 제가 하자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얘기하면 100% 취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도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하게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책 얘기도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앉아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대충 책 내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이면 그 장군이 눈이 왜 있고 눈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냥. 딴짓을 늘 하면서. 근데 앉아서 딱 얘기하면 제 눈빛 때문이겠지만 애가 일단 이건 학습이다라고 엄마 받아들인 문제인가요 거예요. 혹시? 내공 강한 엄마들의 요령은 안 보고 네. 하는 걸로. 안 보고 하는 걸로. 네, 책에 관한 이야기든 뭐 혹은 친구 간에 문제가 생겼던 이야기든 그냥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갔더니 고등학생 좀 되니까 그냥 지 스스로 저에게 다가와서 지가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때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감사하네요. 그죠. 또 노하우 하나 배웠네요. 저는 이렇게 다른 걸 하면 제가 집중도가 떨어져서 저는 그러면 미안한데 엄마가 두 가지를 못하니까 요거 하고 얘기할까 얘기하고 이거 할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덕분에 해요. 듣기 훈련이 좀 잘 됐어요. 네. 전 제가 집중도가 두 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제 이야기를 먼저 풀어놓는 편이에요. 오늘 애들하고 수업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섬나라 보냈잖아. 유배 보냈더니 유배 보냈더니 강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섬나라 보내서 유배지를 보냈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 근데 걔네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 입장이니까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좀 할 때는 저는 데이트라고 표현하면서 둘이 나가요. 그리고 둘이 나가요? 둘이 나가서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걸 사주거나 평소에 좋아하는 건데 제가 자주 못 사줬던 거. 특별히 내가 사준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대회 나가서 맛있는 걸 먹여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을 먹여야 되거든요. 일단은 애들 먹여야 돼요. 사람은 일단 먹여야 마음이 풀려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잘 안 사주는 평소에 언감생심 꿈도 안 꾸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사줘요. 사주면서 막 그 음식 먹고 얘기하고 나누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런 저만의 방법들은 그냥 그렇게 시간 다른 할애를 이야기 좀 해야 되네요. 네, 이게 제 이야기를 뭐 조금 그 아이가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낸다든지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든지. 그럼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일단 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네네네네. 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얹어서 가는 거죠.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라기보다는 이런 일들일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가 본인 이야기를 꺼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밑밥을 깐다고 하나요? 전문 용어로. 하여튼 그렇게 좀 배경을 많이 분위기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면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하다 보면 내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내 아픔을 바로 선뜻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이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저의 그런 같은 맥락에 있는 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 질문의 능력은 어떻게 키우나요? 여러 번? 여러 번? 네. 여러 번. 그쪽으로 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쪽에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질문의 능력을 키우는 데는 아이들하고 대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른들은 우리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질문을 잘못하거나 조금 오해의 소지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면 일명 발끈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맞아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래 그럼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나의 질문의 능력이 이게 성장하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문의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질문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는 그 친구들이 제가 질문했을 때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답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가 답을 하잖아요. 그럼 너도 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해줘 볼래? 이렇게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도 자기가 질문하기 싫어도 일단은 한 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많이 하는 것보다 자, 이 책에 대해서 너가 주인공에게 한 가지만 물어본다면 뭘 물어볼 수 있겠어?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 5명 있잖아요. 그럼 이 5명의 질문을 모아요. 그럼 몇 개 돼요? 5개 되잖아요. 그럼 그 질문을 자기 종이에다 이렇게 리스트를 딱 써요. 그러면 자기와 다른 질문들을 점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묻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럼 그 배경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질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 나는 하나 질문했는데 너는 이렇게도 질문하네가 되는 거죠. 그럼 관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달이 된다고 저는 믿고 가는 거죠. 엄청 어렵네요. 그냥 학원 보내야 되겠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저 아이를 대상으로 많이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아이가 많다. 그렇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취조 같은 느낌 들어서 질문이라는 단어보다는 퀴즈라고 하니까 약간 만만해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퀴즈를 내는 거예요. OX 퀴즈를. 그러니까 퀴즈라고 하면 애들은 딱 그대로 퀴즈만 내거든요. 근데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거를 좀 나누자면 저희는 이제 저희 수업하는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용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퀴즈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 자, 그 외에는 상상 질문을 해요. 상상 질문. 예를 들자면 뭐 홍길동이 어제 저희 큰애들하고 홍길동 수업을 했는데 홍길동이 이제 출신이 서울 출신이어서 관직이 나가지 못하게 해서 집을 가출을 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보고 이제 질문을 만들라니까 내가 만약에 가출을 했다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적용 질문이에요. 상상 질문이야. 만약에 홍길동이 가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집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상상 질문이에요. 달라지죠. 네. 정답이 있나요? 없죠. 네. 그게 그러면 애들 지금 쌤 이거 답이 없잖아요. 네 답이 해답이야. 아, 그럼 이거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답은 다 다를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2가지를 더 확장을 해서 갑니다. 내용 질문 그거는 일반적으로 골든벨 할 때 하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상상과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 요렇게까지만 확장을 해도 질문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질문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자꾸 대답을 회피해. 취조 아시죠? 그런가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눈에 힘 해야지? 푸시고. 네. 아니 그냥 힘 준 게 아닌데 힘을 빼셔도 힘을 빼도 이렇게 애들이 그래서 이게 대답을 회피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거나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차이가 아닐까. 엄마가 그 애들이 좀 긴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단답.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그랬어라는 할 때는 우리는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설명하기 귀찮을 때. 그렇죠. 네, 그런 거 같긴 해요. 네. 제가 애를 봐도 엄마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장황하게 배경 지식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지가 맞아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그래. 만약 이렇게 그거라면은 오히려 평소에 얘기가 조금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가 네. 얘가 할 말이 엄마한테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전부터 쫙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얘기가 몰려 있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문제는 풀어질 것 같아요. 계속 자주 빈번하게 들으면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막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할수 있을 들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거 집에 안 같아요. 들어가시니까. 그게 싸웠다.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 그러면 왜 싸워서 하면 싸우게 된 배경을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얘가 지나가다 뚝 쳤는데 나는 얘가 일부러 그런 줄 알고 화를 내서 쫓아가 싸워도 이렇게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맞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그냥 대충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냥 그 핵심 포인트만 한두 번 얘가 지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하면 그것은 멈추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일부러 그랬어 아니면 뭐 지나가다 실수로 그랬어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전 늘 얘기하지만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하다가 옆에 이렇게 냅두고 앉아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죠.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육하원칙 중에서 아이들한테 묻든 성인한테도 질문을 하든 제 생각에는
가장 좀 상대방이 받기 육하원칙 중에서 부담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질문 드리기에 왜라는 질문을 드리기가 가장 좀 제가 드리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가 이 외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내 심적 상황까지 다 차라리 어떻게로 하는 거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어디 이제 제가 한번 병원에서도 교육을 한번 해봤었는데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Why와 How를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까. 근데 단계가 How를 쓰면 단계가 낮은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Why가 훨씬 상급인 거죠. 훨씬 더 예민한 질문을 네.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하는 사람이 되게 기술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왜라고 묻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인 것 같아요. 왜 그랬어라고 물었을 때 뭔가 이렇게 혼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뉘앙스가 좀 그게 그쵸 왜 그랬어라고 물을 때 무언가 잘못했을 때 늘 물어본 거예요. 평소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많이 물어봤다면 왜 그랬어라고 물었을 때 괜찮은데 평소에는 왜라는 질문을 하나도 안 하다가 뭔가 조금 잘못했어. 사건이 다 벌어지면 사건이 벌어지면 왜 그랬어라고 물으니까 잘할 때는 왜 그랬냐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가 논리보다는 벌의 의미. 그렇죠. 아이들이 저 대부분이 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게 혼내는 게 아니고 뭔가 예시나 뭔가 제공을 해줬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선생님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봐야 될까? 그렇죠. 빈도가 칭찬이나 좋은 거의 빈도보다는 아이들이 반에 많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아요. 말씀하시면 그렇네. 뭐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왜인지 아닌지 모르게 왜를 물어봐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인 되나? 거죠. 왜 잘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저는 되나? 생각을 그래도 그나마 궁리한 게 왜 그런 생각했어? 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완곡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로 약간 첨예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할 때는 이렇게 돌아하는 게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간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하는 맞죠. 질문 느낌이 강하고 왜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치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대체. 왜를 알고 알 수 있는 대체 있는 언어가 몇 개 없어요, 선생님.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면 나는 보통 이럴 때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선생님 볼 때는 너가 왜라는 단어를 좀 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유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그쵸 이해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대체 언어들을 그러네요. 자꾸 좀 사용해주고 그리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인식시켜 주는 거. 우리는 항상 뭔가 잘못되거나 혼이 날 때 나가 잘못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한 번일 뿐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썰을 푸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두가 좀 공부 대부분 아이들이 하기 싫어해. 하지만 특별히 조금 하기 더 싫은 날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다 안 하면 우리 오늘이 내일이 될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회유를 한다고 하나? 그래서 조금 썰을 이렇게 장황하게 푸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너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를 많이 넣거나 또 저희 수업할 때는 저희 집 아이들을 많이 일명 디스를 많이 하죠. 오늘 우리 집 오빠야가 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쫙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오빠가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게 너 뭔 거 같아? 이렇게 물어봐 아이들이 자기 입장에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막 설명을 하면 그럼 너희도 그런 적 있어? 솔직히 얘기해보자. 아, 쌤 솔직히 그런 적 있죠. 그럼 엄마한테 얘기 안 하게 얘기해볼래? 하면 얘기를 막 해요. 왜요? 그 오빠를 먼저 디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수업할 때 저희 집 아이들 사례를 좀 많이 풀어요. 그리고 엄마인 사례 저도 많이 풀어요. 그래야 집에 있는 엄마와 나도 별반 없지만 수업할 때는 또 좀 다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친밀도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많이.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친밀도 있는 게 저희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상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괜찮아지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좀 질적인 질문을 할 때는 다른 수업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런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케이스를 좀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 자기 사고에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할 거리들을 찾아내기가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아이들에게 또 사례를 늘 많이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좀 저학년 위주인가요? 아니요, 고학년도 그래요. 고학년도 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변하지 않는데 그 이야기 나누는 대화의 질이 이제 어린 아이들은 좀 단면적이고 큰 아이들은 철학적인 질문까지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주말에 이제 청소년들하고 한 달 읽은 독서 책이 파우스트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너무 잘 돼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인식이 잘, 제가 수업을 너무 재밌게. 중학생들인가요? 중학생 네. 둘이고 고등학생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토론이 너무 잘 되어서 제가 너무 이 책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책이었어요. 아, 이 아이들 또 이렇게까지 정말 대화가 토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본인들도 그렇더라고. 쌤, 이런 질문 완전 철학적인 질문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금 소크라테스도 아닌데 나누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노?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정리를 해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낱말만 바뀌지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책이 철학과 관련된 책이면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느낌이 질문하는 연습을 결국은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본 사람이 질문을 잘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답하는 연습을 많이 했지 질문하는 연습을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질문하는 연습이 돼야 나한테도 질문을 하고 그래야 이제 생각이 넓어질 것 같아서 이 참 환경인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내가 들어가질 않으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못 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질문 자체를 우리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여기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학원 보내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게 답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질문하는 게 어렵다고 드는 이유가 그 원하는 답을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나는 한 100마디, 1000마디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썰을 풀듯이 밑밥을 쫙 깔고 그러니까 한 시간이 개를 탁 필요하고. 건져내는 그런 작업이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정말 많이 네, 필요하게 그래서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는 대화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고 그 대신 또 감사하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도가 좀 좋아요. 저학년들이.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 가거나 할 때 발표를 할 때 한 명, 두 명 하고 나면 더 이상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부분 아이들 다 발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얘기할 때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네, 질문에 대한 사라진다. 두려움이나 답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그치, 없는 것 같아요. 답은 나의 생각이지 정답이 아니야 이런 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틀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조금 항상 읽어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본인이 문맥이 좀 이상함을 느껴요. 네, 어색한 느낌. 그럼 어디가 어색할까 물어보면 본인이 찾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자기가 그냥 지워요. 그러니까 수정에 대한 부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왜 지우면 틀려서 지우는 것 같잖아요. 지우는 게 아니고 수정하는. 틀린 게 아니고 수정해야 되는 것들. 왜냐하면 맥락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지우는 걸 되게 잘 지워요. 그리고 딱 맞춰냈을 때 이 쾌감들이 있어서 꼭 이걸로 솔직히 한 번만 발표하면 되는데 하나로 한 3번씩 하는 애 있어요. 왜 꼭 쌤이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네. 그렇지. 맥락을 맞춰서 잘 썼네. 보완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잘 썼다기보다는 수정을 잘했구나. 내용을 잘 파악했구나. 내용을 잘 맞춰서 썼구나.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쓰려고 좀 노력을 하는. 그래서 같은 문장인데 조사 하나 때문에 3번 발표하고 막 이렇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맥락을 잘 맞췄네. 어떤 그러니까 세세하게 뭘 잘했네를 지금 찝어서 말씀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그걸 이제 칭찬의 이제 기술에 들어가는 그렇게 보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의 기술에 그렇잖아요. 칭찬을 할 때, 네, 너무 맞아요. 예뻐요가 아니고, 오늘 립스틱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오늘 넥타이 컨셉이 너무 잘 맞췄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이나 강의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얘가 노력한 걸 찾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맥락 이런 거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노력한 거. 이게 지우고 수정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라든지. 요렇게 해줬을 때 아이들이
이제 지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도 어쨌든 용기를 주는 그 멘트를 많이 갖고 계신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논문 쓰면서 이제 느낀 게 저는 이제 진짜 지금 아이들 수준이잖아요. 글을 이제 논문이라는 건 설득글이니까 설득글을 처음 써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지도 교수님이 글이 맥락이 맞든 안 맞든 어쨌든 열심히 해온 거에 계속 칭찬을 해줬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니까 계속 제가 읽으면서 스스로 수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 문장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안 맞잖아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계속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이 그걸 잡아주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처음엔 정말 두려웠거든요. 가져가는 게. 나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교수님이 이렇게 그랬는데 애들보다 어른이 두려움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만큼 많은 게 많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름 해간 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냥 고생했다 일하고 애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러면서 항상 그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힘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애들도 약간 똑같은 맥락 같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안 맞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애들이 할 그 의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 힘 이런 것들이 본인이 딱 생겨서 내 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지 질문을 던진다든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거에 지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주거나 너무 이렇게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주거나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만들어도 뭐 한 개 만들어서 모은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넉넉하게 준다라든지 같이 그룹으로 하는데 한 친구가 좀 더졌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친구는 천천히 와 괜찮아 그러고 개인적으로 또 봐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보다는 저희는 본인들이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는 형태의 수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질문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작업을 해요. 질문을 했는데도 이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 질문을 봐도 본인은 아는데 글로 그걸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아니, 우리도 때문에 뭔가 물어보려고 예를 들어서 카톡을 하잖아요. 제가 써놓고 되게 뭘 물어보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질문에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질문을 수정하고 답은 집에 가서 블로그에 써라 하거든요. 답은 왜냐하면 길게 써야 되는 거고 내 답이 있으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질문이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 되면 이 맥락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알면 답은 쓸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질문에 오류 잡는 작업을 더 많이 해요. 그러고 나면 답은 집에 돌아가서 답을 써오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작업들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글을 보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본인 능력이 이제 상승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그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네. 확실히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뭔가 급하면 그 부분에 급하니까 대해서 자꾸 충분한 답을 요구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고. 단답식이 되고 뭔가 정답을 요구하게 되고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유 있게 가니까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우리도 그렇죠. 쫓기게 되면 어디가 미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좀 질이 좋은 수업을 하고자 또 질이 좋은 아이들과의 만들어 가고자 하면서 여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보다는 하나를 그냥 제대로. 그래서 그냥 진짜 하나의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그냥 오늘 하나를 해도 그냥 이 하나를 하고 아니면 그 중간에 좀 뛰어넘어도 되는 것들은 뛰어넘고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좀 볼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작업들도 좀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내가 한 걸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보거나 왜냐하면 자기 글을 선생님이 보지 친구가 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블로그를 써오면 그 블로그를 화면에 바로 띄워요.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있게. 네. 그러면 다른 친구들 글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완성된 좋은 글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거는 근데 독서하면서 책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와 같은 친구들 앞에 내 글이 보여지는 거에 대한 이게 면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띄워서 그 글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서도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쌤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면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글이 화면에 바로 띄워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빈도가 많아져야 내 글이 조금 부족해도 띄워질 때 그럴 수 있구나. 요 부분이 이럴 수 있구나.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띄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글을 보고 그리고 타인이 쓴 글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